14페이지 하단에 이제 제1조부터 해서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이제 사실상 본론이 출발하죠. 자, 여러분 지금 1교시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교시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을까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결석하지 말 것.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신호등 이런 이야기 천천히 기억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업이니까. 지난 1교시 여러분한테 처음 만나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반드시 결석하지 말 것. 이거 꼭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해 봐야 될 것. 이 중개업은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출발하였을 것이다. 중간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신, 호 등으로 규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2번. 이 법의 제정 목적 하여 제1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될 것. 우리 법 제1조는 무엇일까요? 하면 목적을 제시합니다.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단 1번 직접 목적 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에 동그라미 할까요? 2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목적이 나타났습니다. 제1조니까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는데 지금 읽어본 이 내용이 시험에 몇 번쯤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지금까지 26회 시험을 진행하면서 12번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그런 뜻인데 지금 제1조 목적이 1회 시험으로부터 지금 26회 시험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27회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12번 출제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12번이니까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두 번 칠 때마다 한 번씩은 나와야 되잖아. 26번 치는데 12번이니까 그죠? 그러면 2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되는데 좀 더 과장하면 2년에 한 번 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야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이거 원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죠. 참고로 26회 시험이 막 끝났는데 이번 26회 시험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26회 시험지를 들고 있으니까 보면 알죠. 왜 안 나왔는가 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는데 이 1회 시험 칠 때 1조 목적이 출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 85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1회 때 출제를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그래도 명색이 처음 자격시험을 진행하는데 이걸 1조부터 안 내고 2조, 3조부터 문제 낸다는 게 좀 어중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1회 때는 출제했었습니다. 2회 때는 안 나왔습니다. 3회 때 나왔습니다. 4회 때 안 나오고 5회 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2년에 한 번 꼴로는 출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칠 때는 잘 몰랐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아, 쭈구리 1, 3, 5, 7, 9 홀수에는 어떤 식으로는 딱딱딱 들어오는구나. 그죠?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홀수에는 시험에 딱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이 26회 시험이었잖아요. 일단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뭐 1, 3, 5, 7, 9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치험이 중요하니까 27회 때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모른다. 여기 이제 답이죠.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중요하지 그 전에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건 큰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근데 27회는 모르지만 나올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90%가. 왜 나올 확률이 90%가 넘는가 하면 일단 1, 3, 5, 7, 9로 가면 홀수회잖아. 그죠? 홀수회니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적이 바뀐 게 원래 처음 바뀌었습니다. 자, 처음 바뀌고 원래 시험에는 안 걸었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나올 확률이 아주 많은 거라. 그래서 제일 좀 목적은 그냥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하고 딱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긴장을 딱 한다니까 지금 거죠. 그리고 설사 원래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만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설사 출제가 안 되더라도 중개사 법을 공부한 사람이 제1조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 1조도 모르고 이 법을 공부했다라고 말하기는 어색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1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전문성에 동그라미 하셨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12번이나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때 어떻게 내야 12번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 그죠? 12번이 나오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하면 목적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거 목적 아니죠? 중개업이라 그랬지 중개 업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 싹 들어가면 웬만큼 눈 밝아서 못 찾아냅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중개 업무도 건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물어 들어오는 것을 10번을 묻는다고요. 예를 들면 또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이렇게 갑니다. 수요 공급의 조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면 수요 공급의 조절 참 많이 듣습니다. 부동산 학교 등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미분양 아파트가 왜 생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말은 수요 공급을 조절 안 해서 그렇잖아. 그죠? 지금 아파트는 1000개를 지어놨는데 사는 사람이 500명밖에 없어. 그럼 500개는 미분양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분양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P가 3000이 더 붙었단다. P가 5000이 붙었단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자, P가 왜 붙었지요? 수요 공급이 조절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죠? 지금 아파트는 100채를 지어놨어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1000명이 왔어. 그러면 100사람밖에 못 사니까 나머지 900명이 야, 웃돈을 좀 더 줄게. 3천만 원 더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이게 P잖아, P. 그죠? 그럼 P가 발생했다. 이 말도 곧 무슨 말이다? 수요 공급의 문제인 거라, 이게.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조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이고 또 여러분이 부동산 학개론 등에서 반드시 출제도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요 공급의 조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과목에서도 중요하게 듣지만 이 법의 목적은 아니잖아, 일단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닌 것을 찾아라는 문제를 10번이나 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전달하시지만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해당되는 과목에서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을 제일 좀 목적을 공부할 때 설렁설렁 공부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소파에 다리 올려놓고 제1조는 이렇구나, 그걸 넘어가고 2조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이 문제들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특히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또 몇 번 나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말도 얼마나 중요한 고상한 표현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 법의 목적에 해당된다 안 된다? 목적에는 안 돼. 우리 목적은 뭐라 그랬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이 올라오더라도 목적이 되지 않음을 지금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지금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잡습니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전문성. 그죠?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중개 업무 이런 유사 표현에 당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목적이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우리는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니까 문제에서 다음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최종 목적 하면 답이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공부를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최종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니까 5번이 답이겠지 뭐 5번 이런 거 걸고 있으면 내년에 또 만납니다. 지금 공부하실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 시험 칠 때는 순서를 다 바꿨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최종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입니다. 참 답답한 게 그죠? 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말들이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지적법의 목적 제1조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서 목적에 나온다니까 이게.
이런 걸 나오니까 슬렁슬렁 공부한 사람은 다 본 내용들이라니까요. 다 중요한 말들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생략을 많이 했지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이런 말도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법을 배워보셨는데 공법을 들어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공법의 그 토지 공법이라는 개념은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국가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공개념이 도입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는다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죠. 거기다가 뭐 30% 지어라, 건폐율은 몇 프로다, 용적률은 몇 프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집 못 짓는다니까요. 50%만 지어라, 60%만 지어라 이러잖아 이게. 그죠? 자, 이게 토지는 공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 우리 법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죠? 이런 표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1조 목적은 자존심을 걸고 알아놔야 됩니다. 왜 그러면 1조도 모르고 다른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존심을 걸고 또는 원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죠? 원래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면 뭐를 맞췄겠습니까? 그래서 1조는 중요하게 관리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으로서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하여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다 암기해야 될 이유도 없죠.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체크해 나가면 되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할 겁니다. 오늘 최종 목적 하나는 좀 심어 가시라고 이왕 수업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제 원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면 원래 10월 24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첫수입니다. 우리 법에 한 달 내로 그러니까 11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여러분도 똑같은 시스템일 겁니다. 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개월 내로니까 뭐 12월 24일 되겠죠. 자격증을 교부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험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교부해야 한다. OX, X 이거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일로부터가 아니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교부합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달 말이 되면 11월 24일 지나가겠죠. 그럼 합격자 발표할 겁니다.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하니까 빠른 사람은 12월 1일이면 자격증을 손에 쥐겠죠. 법대로 하면. 그러면 12월 1일 자격증을 쥐고 나면 3박 4일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협회에서 진행하는 3박 4일의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이제 무슨 자격이 있다? 개업할 수 있다니까요. 개업을 하면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스토리로 딱 보니까 올 12월 달까지 빠른 사람은 이제 다음 달까지 사장님 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렇겠죠? 교육받고 바로 중개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죠.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거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제 빨리 자기 이름으로 개업하는 분, 이런 분도 생기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자격증을 바로 따도 중개업은 천천히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한 2, 3년 있다가 할 거야. 3, 4년 뒤에 할 거야. 이런 분도 있겠죠. 있는데 갑자기 내 동생이 자기 아파트를 판대. 또는 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야, 저 아파트를 하나 사달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해주면 수수료도 나오잖아. 그죠? 그런 저런 사정으로 빨리 개업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한 12월 1일, 12월쯤 되면 이제 개업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같이 공부하셨던 수험생들은 자기 동기생이 개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라는 말은 성인들은 잘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실 때 뭐 졸업한 동기가 있다, 뭐 입학한 동기가 있다. 그때 동기생들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 학창시절을 지나고 나서 성인들은 동기라는 게 잘 안 만들어집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뭐 남자들은 군대 같이 간 군대 동기가 있다. 뭐 이런 동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직장을 가다 보면 직장 입사 동기도 있다. 이런 동기가 이제 성인들한테는 가끔씩 만나지만 그래도 동기생이 제일 잘 만나지는 곳이 중개사 시험하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동기생들이잖아. 그죠? 서로 1년 동안 힘들게 니는 되겠나 안 되겠나 이래가면서 1년을 같이 고민해 오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27회 동기 모임이 된다고. 그리고 이 또 중개업이라는 것은 동기들하고도 모임도 유대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개업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기생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되겠죠. 원래 시험 치신 분들 이달 말에 합격자 발표 나고 빠르면 개업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기생들이 꽃다발도 하나 가져갑니다. 맥주도 한 병 사가서 개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동기생들 모임이 연결되죠. 그때 꼭 그 개업식에 가거든 여러분이 물어봐 줘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꽃다발을 하나 들고 가고 맥주도 한 병 샀어는 개업을 축하합니다 하고는 그 다음 뭐를 물어야 되는가 하면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봐 줘야 된다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기 개업하는 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 대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개업 인사말을 가르쳐 주면서 공부도 하나 시키는 겁니다.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운 게 그거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면 물어본 사람은 여러분은 공부를 했으니까 알아는 듣지만 만약에 그 사람 친구가 와가지고 야 개업 축하한다. 너 이 업을 하는 목적이 뭔데? 하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러면 그 물었던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었던 친구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이 가방 들고 어디를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 1년을 다니는 데만 드디어 이제 선수가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냉수 차운물을 한 잔 떠옵니다. 야, 이 물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대답해봐라.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래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배운 게 그거잖아 지금. 그죠? 친구가 두 번째 물었는데 그래 대답하면 기가 막힙니다. 가관이다 이러죠. 기가 막히니까 이제 휴대폰을 떡 꺼내가지고 휴대폰에 119를 떡 찍어가지고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통화 누르면 이제 불을 팔입니다. 직접 119를 딱 눌러놓고 야 정신 차리고 대답해라.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렇게 세 번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렇죠. 그때도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면 통화 누르면 이제 불려갑니다. 그럼 그날 개업식 날 셉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쯤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돈 벌라고 이래야 돼. 개업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돈 벌라고. 세 번째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하면서 여러분한테 오늘 최종 목적 하나는 심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험 치는 날까지 이제 개업 인사말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이걸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개업 인사말에 꼭 한번 써먹기만 합니다. 또 한번 물어봐주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내년에 합격해서 꼭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뭐를 배우는가 하면 공부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 안 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꽃다발 갖다 주면서 이럽니다. 이 업을 하는 목적이 뭔데? 목적을 물으면 다 읽어야 돼 이거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숨 넘어가요. 그죠? 근데 공부한 사람은 뭐를 물어봐 준다 그랬죠? 최종 목적이 뭔데? 이래 물어봐 준다고.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제1조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심어놓고 가는 겁니다. 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점수 문제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요거 답으로 할 겁니다. 문제 나올 것부터 먼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이 문제를 못 맞추는 사람은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 닮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심어놨다고. 그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 중에서 최종 목적,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은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2절, 용어의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용어의 정리가 나타나는데 이 용어의 정리는 반드시 별표입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이 법 제2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요 정의, 정리 이런 말인데 용어라는 게 사용하는 말을 용어라 그럽니다. 사용하는 용어. 그러니까 모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제2조는 용어의 정리를 제시하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딱 찍어 놓으시고 옆에다가 암기를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용어만 탁 보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야 된다? 암기한다. 암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하죠. 앞으로 여러분들 학습, 뭐 애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는 암기 위주로 해야 된다.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 밖에 나가면 이해 위주로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암기로 공부를 하시면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틀려요. 근데 이해를 해놓으면 암기가 안 됐더라도 이해가 되는 사람은 답을 찾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단어만 딱 오면 여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거는 이해하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 용어라는 말이 탁 들으면 자동으로 뭐다? 암기. 이 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단어이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암기를 안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그죠?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올해 출제됐고 또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2번부터 먼저 공부를 합시다. 그 1번부터 순서가 되어 있지만 암기해야 될 게 모두 6개거든요. 자, 1번에 중개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해봅니다. 1번 중개,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3번 중개업, 동그라미.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5번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6번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지요? 6개입니다. 자, 이 6개만 암기해라. 지금 이렇게 던졌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민법을 수업해 보시면 민법 처음 들을 때 재밌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우리 양민 선생님이 잘 진행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 쉽게 접근하라고 이제 편안하게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막 어렵게 접근해 버리면 그 사람 졸도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민법이 왜 어렵습니까? 하고 굳이 누가 묻는다면 민법은 알아야 될 용어가 약 200개가 됩니다. 200개. 그죠? 그 용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까 했잖아요.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죠?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 그죠? 무효, 해지, 취소, 진위, 비진위 이런 용어를 알아듣는 게 약 200개쯤 된다고요. 200개쯤 되어야 그 단어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민법 수업의 특징은 한두 달 들어서는 절대로 극복을 못하죠. 한두 달 들어갖고 용어도 겨우 들어올동 말동이잖아. 그죠? 그래서 민법은 최소한 2, 3, 4개월은 꾸준히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막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처음 들어보고 재미있네, 쉽네, 알아듣겠네. 그 사람은 검지장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민법은. 그러니까 서너 달이 갈 때까지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라, 그게. 그죠? 그래서 민법 박사도 민법에 관한 박사도 민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어렵다 그럽니다. 왜? 민법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박사도 어느 한 파트의 박사지 민법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민법 박사도 민법은 어렵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민법은 민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으면 요만큼만 배웁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만. 이조차도 여러분한테는 벅찹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만 귀에 들어오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뭐 잘 못 알아들어도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물미가 탁 튼다고. 곧 트는 데까지가 이제 어려운 시간이죠. 그죠? 지금 아예 각오를 딱 하라고요. 어렵다. 어렵지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들을게. 이렇게 접근해야 편하잖아, 마음이. 그죠? 그렇게 이제 민법이 출발하는데 약 200개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개사법은 몇 개를 알면 이 법을 이해하겠다? 6개. 그 또 이 과목이 효자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 그죠? 6개만 정리하면 시험에도 응하고 이 수업을 따라간다. 그래서 6개는 암기해야 되는데 자, 이 암기를 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2번부터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2번이 뭐다?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입니다. 원래 출제됐습니다. 원래 출제도 됐는데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를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 왕초보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왕초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셨으니까 뭔데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몰라요. 이래 대답해요. 답답하다. 몰라요. 대답한대요.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오, 예. 뭐 황초보들 치고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에서도 들어봤고 오늘도 했죠.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이러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뭘까요? 건물을 사고 팔거나 땅이나 중개해주는. 건물이랑 뭐 땅 이런 걸 사고 파는데 중개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한다. 공인중개사가 뭘까요? 부동산을 거래해줄 때 중개해주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해주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물읍시다. 안 물으면 섭섭할까봐. 똑같은 대답이에요. 자, 지금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보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왕초보들한테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80%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대답하는 게 80%입니다. 그 다음 또 좀 더 나가면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 아파트나 땅을 사고 파는데 중개해준 사람. 지금도 그런 대답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대다수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해하면 맞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죠? 또 땅이나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중개해주는 사람 맞잖아요. 그거는 이해하는 문제고 그렇게 이해하면 판판이 시험에 틀립니다. 우리 교재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2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줄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뭐다?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여기에 자격을 합격한 자 그런 말 있다 없다? 없다. 또 취득해가지고 뭐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면 맞다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또 뭐 그래가지고 또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소개해주는 사람 맞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판판이 날아갑니다. 이 법은 용어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 이게 원래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한다. OX. X잖아요. 지금 여기 암기 어떻게 했죠?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봐요. 암기해야 된다니까. 암기한 그대로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대로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까지 사진 찍듯이 동영상 촬영하듯이 그대로 봐야 돼. 자격을 무한자다 취득한 자입니다. 행여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시험에 합격한 자도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이 시험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고 1차에 합격한 자 1차를 면제해 주니까 내년에 2차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1차를 합격하신 분도 충분히 와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로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안 불러주잖아.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돼. 시험에 합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또 자격을 취득했다 그랬지 취득하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자,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다 X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인데 그럼 자격증을 취득했답니다.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그럼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어느 정도 단원이 암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요. 또는 전세를 하나 구할 거예요. 그럼 중개사무실 가겠죠. 가가지고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뭐 사는 걸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가서 그 사무소에서 여기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자격을 취득한 자를 중개사무소 와서 찾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구분 안 해. 그냥 중개사무소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나 공인중개사 만나러 왔는데요. 이런다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해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중개사무소에서 찾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뭐를 묻는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에서는 판판이 다 날아간다니까, 지금. 그죠? 점수하고 날아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암기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돼. 자격증이 어디 있다? 장롱 속에 있는 사람, 장롱 속에. 그 사람을 보고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갑시다. 용어의 정의 그래도 1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1번에 안 걸었겠습니까? 1번의 첫째 정의가 뭐다? 중개라는 정의가 출발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도 그래도 1번에 걸어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번이. 자,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암기합니다. 중개라 하면 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고 정했습니다. 말이 많죠. 그러니까 중개 용어 중에서 제일 양이 많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여러분 지금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자동차, 비행기, 세탁기 이런 걸 중개하지는 않겠죠? 대체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아파트를 제일 많이 한다고 봐야 되죠. 뭐 또 상가, 빌라, 원룸 또는 뭐 토지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물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랬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 또 이래 물어 들어옵니다. 매도인, 매수인을 당사자라 부릅니다. 또는 세를 얻으면 임대인, 임차인을 당사자로 부릅니다. 그런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우리를 이걸 민법에서는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면 채권적 행위와 그 밖에 뭐가 또 있대요. 그럼 그 밖의 권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물권적 행위다. 이제 민법에서 그래 배워요. 아니 이제 천천히 개념만 잡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이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득실이 변경한다. 득이 무슨 뜻이죠? 얻는다. 이게 득이에요. 실하면 잃는다가 실이에요. 그 득실이 서로 바뀌어요. 바뀌는 것에 관한 행위를 뭐 해주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전부 왕초보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초보들은 구절 하나하나를 글자 그대로 토시까지 기억하셔야 돼. 이 단어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하도 말이 많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듣는 분한테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수백 번을 만납니다. 중개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자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집같이 보이십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는 사람이니까 이를 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A라는 개공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중개라는 이 많은 말들이 요 그림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보면 중개가 생각이 나야 돼.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이 주로 뭐라 그랬죠?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개해주는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도 잘 봐야 돼. 이를 다른 말로는 매도인, 매수인 그래도 되고 갑을 이래도 되고 김갑동 씨와 이열순이 사이에 이래도 되고 그 이름을 다 갖다 붙이려니까 귀찮아서 갑을 이래 부르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자,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도 하고 두 사람이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이거 말고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이 변경해요. 자, 얻고 잃는 것이 바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즉, 이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와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매매라 그래요. 그 득실이 서로 바뀌었죠.
덕실히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 합니다. 자, 이 많은 말들을 앞으로는 뭐로 기억할 것? 그림으로 기억할 것. 이 그림은 수백 번을 이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중개라는 개념을 익혀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암기해야 될 거, 공인중개사는 방금 좀 전에 강조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거기다가 자격을 취득한 자 위에다가 합격한 자, 합격 적어놓고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합격한 자 이런 데 당하면 안 된다고. 그죠? 합격하고 들어오면 털린다, X, 이런 것도 표시해 놓으시고. 이제 세 번째 정의가 중개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중개업을 한다. 나 앞으로 중개업을 할 것이야.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반드시 세 마디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사람 앞에 1번 답니다. 1. 다른 사람의 의뢰.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답니다.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해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자, 다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암기해야 될 거.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말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의뢰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저 뒤편에 가면 중개 계약이라 그래요. 그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중개업의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개업이라는 조건에서는 반드시 단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3가지가 있어야 된다부터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 한번 듣고 이거 다 암기한다는 것도 안 쉽거든요. 그 대신에 이거는 건 알아야 되지. 중개업이 되기엔 조건이 3개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3년 전에 이래 출제했었어요.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의 답인데 이렇게 나와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OX. X죠. 왜 X? 보수가 빠졌잖아. 그죠? 그 보수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중개업의 조건에 3가지가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그래, 보수가 빠졌네. X. 이렇게 찾아내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시험지상에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틀렸다고 못 찾아냅니다. 지금 뭐가 빠졌다? 보수가 빠졌잖아. 그죠?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암기로 들어온다니까. 그죠? 근데 우리끼리 말하면 이렇잖아요.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의뢰가 들어오니까 그래,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굳이 중개업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수수료 안 받고도 영업해주는 사람 있다 없다? 있겠지. 수수료 깎아주는 사람 있다 없다? 깎아주는 사람 있겠지. 또 뭐 깎아준다는 말은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도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시험 못 맞췄습니다. 반드시 중개업은 조건이 몇 개? 3가지가 있어야 한다. 됐죠? 이렇게 전달해 나갑니다. 이제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암기해야 되는구나. 그럼 뭐를 암기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수업이 다시 반복할 때는 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늘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부터 심로 주고 출발하는 입문 과정인데 1월달, 3월달에 오는 사람은 이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따라올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업이라 하는 것은 이런 조건을 가집니다. 이렇게 또 한 칸씩 늘어나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제일 가깝게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합격권에 아무리 제일 가깝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를 안 해야 된다? 결석을 안 해야 돼. 일단은 일찍 왔는데 중간에 하루 오고 하루 제끼고 하루 빠져버리면 그건 그 뒤에 온 사람하고 똑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라 그랬어요. 자꾸 잔소리같이 되지만 결석은 안 해야 된다.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네 번째 정의입니다. 자, 네 번째 암기해야 될 거,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들어왔고, 개업공인중개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이것만 나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요한데, 그 개업공인중개사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중개업자 이렇게 하나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라고요? 중개업자 이렇게. 자, 그 왜 그렇게 적으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법이 그죠?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이 8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 앞에 지나간 자료 잠깐 보셨지만 중개법이 8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015년이면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 동안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중개업자 이래 불렀어요. 30년 동안. 근데 이걸 올해부터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왜 중개업자라고 제가 적으라 그랬는가 하면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뭐 모의고사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뭐 유권 해석 또 무슨 판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는 중개업자라는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 중개업자가 뭘로 바뀌었다? 개업공인사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나오거든. 아, 요거 개업공인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30년 동안 중개업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판례나 유권 해석은 전부 다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중개업자가 하면은 되는 것은 그때 중개업자라는 내용들이 지금은 전부 다 일일이 뭘로 바꿔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야 돼요. 근데 판례나 사례들은 10년 전에 나오는 판례도 있고 10년 전에 사례도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거긴 아직도 중개업자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중개업자는 원래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30년을 중개업자라고 부르던 용어를 원래부터 개업공인사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왜 바꿨을까요? 30년이나 쓰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우선 듣기에 중개업자라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듣기 좋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개업공인사 듣기 좋습니까? 저는 30년을 수업하면서 중개업자 했으니까 지금도 중개업자가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가끔 수업하다가 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는 중개업자라는 말 가끔 툭툭툭 나온다고 30년을 쓰던 말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글자도 많잖아, 저게. 읽으려면 막 숨이 막 헉헉거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거.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개업공인사를 줄여서 개공사 이렇게 불러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는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개공사가 금지하는 것은 하면 아, 개공사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요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제 수업하기 위한 약속이니까. 근데 지금 초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개업자라는 말보다 개업공인사가 훨씬 듣기 좋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듣기가 좋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30년 만에.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중개업계에서는 이 용어를 바꿔달라고 30년을 투쟁을 했다니까요. 그 30년 만에 바뀌었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원래 그 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뭐 좀 시들하게 보이지만 아유 그때는 뭐 메르스 아니면 말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잖아 지금 그죠? 그 메르스라는 병이 이렇게 돌면은 TV에 인터뷰를 하는데 의학 박사 김갑동 씨가 메르스라는 것은 어떤 병이고 손발을 자주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 밑에다가 의학 박사, 뭐 내분비 의학 박사, 뭐 김갑동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의학 박사 김갑동 그러지 의료업자 김갑동 그렇게 안 적어놓잖아 그게. 그죠? 자 다시 어떤 국가의 법이 바뀝니다. 이렇게 국가의 법이 이렇게 바뀌면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법은 이런 법이고 이거는 뭐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죠. 거기 변호사가 나서 설명할 때 밑에 보면 변호사 김갑동입니다 하고 김갑동 씨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TV 뉴스를 보다 보면 잠실의 이 아파트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셨죠. 거기는 뭐라고 적어놓는가 하면 중개업자 김갑동 이래 적어놔.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억수로 나는 거예요. 의사 보고 의료업자라고 말하지 않고 변호사 보고 법률업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격증 이름을 적어주잖아. 변호사다, 의학 박사다 이렇게 자격증 이름을 적어주면서 여기만 오면 중개업자 김갑동 억수로 신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한번 보시라고. 이제는 중개업자가 안 나오고 뭐 나온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김갑동 씨가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위상을 올리려고 이 단어가 30년 만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뭐 그냥 용어가 바뀌었구나 시험 치는 수험생이야 그러면 알면 되지만 30년 만에 바꿀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바뀐 겁니다. 근데 저는 중개업자라는 말이 너무나 입에 붙어 있어 오랫동안 10년 이상 입에 붙어 있었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중개업자라는 말이 톡톡 나와요.
근데 어떤 TV 뉴스에도 보면 아직도 중개업자, 뭐 김갑동 씨가 이야기한다. 중개업자라고 적어 놓는 데도 있어요. 요 텔레비를 관리하는 PD가 좀 무식한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제도가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를 수도 있죠. 세상에 바뀌는 걸 어떻게 다 알고 가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변화해 갈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업자라는 말을 지금은 뭘로 바꿨다? 개업공사로 바꿨다. 이제 요거 설명했고, 더 중요한 것 뭐를 암기해야 되는데 하니까 개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무하는 자다, 개설 등록한 자다. 반드시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개공사가 뭐라고요?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예요.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왔겠습니까? 개공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X. 개공사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X.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그죠?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글자 그대로 암기하지 이해하면 안 돼요. 개공사는 등록증 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설명하면 무조건 판판이 날아간다니까 지금. 그죠? 등록한 자. 등록증 받았기나 말았기나. 그죠?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등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출발했죠. 신호 등 또 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은 등록한 자지만 여기 법이 바뀌기 전에는 뭐였다? 허가받은 자예요. 그 허가받은 자를 개공사라 부르는 거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개사무소 어떤 곳이라도 가보면 중개사무소에 여러 명이 근무하시죠. 사장님도 한 사람 있을 거고, 뭐 소장, 실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 직원들도 한 서너 명 있겠죠? 그러면 한 중개사무소에 5사람이 일합시다. 뭐 사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5명이 일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개공사는 몇 명일까요? 개공사가 누구라 그랬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잖아. 몇 명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저 사람이 개공사다 그러면 날 세는 거예요. 그 중에서 등록한 자예요. 등록한 자는 주로 우리말로 하면 사장일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을 거니까.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직원이 10명 있거나 20명 있어도 개공사는 몇 명이다? 하나예요.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그죠? 개설 등록한 자, 이 자를 개공사로 부르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주로 많이 부를 거예요. 보통 뭐 사장 있어요, 사장님이 계시나요? 뭐 그때 사장님이 개공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한 자가 개공사인데, 그럼 등록한 자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줄 거 씁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공사,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3번 개설 등록을 한 곳으로 보는 자로서 줄 것입니다.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있어. 그래서 종류는 3종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공사는 등록한 자다. 그럼 등록한 자가 지금 등록부를 딱 펴보면 등록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종류를 보니까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이름도 고상한 부칙 6조인 개공사가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공사라는 말이 들어오면 무조건 3명을 기억해놔야 돼.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점수 날아갑니다.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하면 이 3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그 뜻이에요. 다음 개공사가 뭐 해야 될 의무는 이러면 3사람이 해야 될 의무를 묻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개공사 하면 3사람. 저절로 붙어 있어요. 노래 제목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설명을 잘하고 싶어서 지금 등록한 자가 개공사인데, 그럼 등록부를 지금 딱 펴보면 등록한 사람들이 다 명단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 명단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바뀌어요. 서울에서 오늘 오전에 등록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부산 지역에서 오늘 폐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등록한 자는 왔다 갔다 숫자가 하루에도 수십 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31일, 올해가 아니고 작년 12월 31일자로 등록된 숫자를 한번 봤어요. 협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숫자가 86,240명이 등록돼 있어요. 86,420명 이래도 지금도 바뀌었겠죠, 그게. 그죠? 그래서 막 숫자가 골치 아프니까 우리끼리 8만 명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8만 명이 등록을 됐는데 법인이 몇 프로인가 하면 5%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종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인이 5%라는 말은 5, 8이 40, 우리나라에 한 4,000개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몇 프로? 80%예요. 그럼 8, 8이 64, 한 6, 7만 명이 공인중개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85%니까
부칙 6조가 15%좀 돼요. 15%니까 대략 한 10,000명쯤 된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를 여러분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어느 게 늘어난다? 공인중개사가 늘어납니다. 법인은 크게 안 늘어납니다. 뭐 몇 개 더 만들어봤자 표도 잘 안 나고, 공인중개사는 쭉쭉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해마다 합격자가 나오잖아요. 자격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해마다 프로테이지가 늘어나요. 그럼 이 프로테이지가 늘어난다, 이 말은 뭐는 줄어든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뭐가 줄어들까요? 부칙 6조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면 부칙 6조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겠죠. 부칙 6조를 예전에는 적지 말아요. 중개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개인이랑 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한때는 이걸 우리 중개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칙 6조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칙 6조가 누굽니까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1990년도부터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못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언제부터요? 90년도부터. 90년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못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니까 누가 굉장히 반대했겠죠. 누가 반대했을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60년대, 70년대부터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오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연세도 많아요. 60년대, 70년부터 중개업을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개업을 쭉 해오다가 90년이 되니까 이제는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을 못한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만두거나 또는 자기가 자격증을 따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못 땄거든요. 못 따니까 극렬하게 데모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데모 만능주의입니다. 막 데모만 막 하면 무슨 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국 건대화에 이바지하여 60, 70년대부터 이렇게 중개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자격증 없다고 못하게 하는 놈들,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극렬하게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좋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는 있게 해주겠다. 이걸 뭐라 그런다? 기득권자라 그럽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한번 폐업을 하면 이제 더 이상을 못한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부칙 6조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부칙 6조가 무엇입니까? 하면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자로서 자격증 없이 계속 하는 자들이다.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번 폐업하면 이제는 못해.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부칙 6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90년도부터 지금이 원래가 2015년이잖아요. 2015년 동안에 이제 부칙 6조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 그냥 그만두는 사람만 있지. 이제 그전부터 해오던 사람은 이제 25년 동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0년도에 만약에 40이었던 사람은 지금이 65이 됐겠죠. 그죠? 그때 50이었으면 75이 됐고, 그때 60이었던 분은 지금 85이 됐겠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 자리도 계실까봐 걱정스럽지만 한 80세쯤 넘으면 중개업은 이제 못한다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손 돌돌돌돌 떨면서 하려면 합니다.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따라오시오 이래가지고 그래 따라오시오 이래가지고 아파트 띵동 하면 한여름에 새댁들 소대낫이 무슨 옷인지 아시죠? 입고 아파트 나오는데 아파트 구경하러 왔어요. 지금 그림이 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대충 한 80쯤 되면 아마 중개업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안 하면 뭐 한다 그랬다? 폐업해야 된다 그랬잖아. 폐업하면 되는데 폐업 안 한 사람들이 대략 한 15%가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격하게 숫자는 줄어든다고. 늘어날 리는 없으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지금도 15%라고 그러지만 관청에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탁 나가면 이거를 10% 미만으로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러면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도 나 하고 있다 왜? 그래서 폐업 안 한다 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중개업을 안 해요. 안 하고 그 대신에 누가 한다? 아들, 딸, 며느리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지? 왜 그런가 하면 한번 폐업해버리면 중개업 못 하잖아, 이제. 그지? 그리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서도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데 이 부칙 6조가 돈은 더 잘 벌어요, 사회에 나가보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따는 게 쉽다, 어렵다? 지금 이 공부 시작하셨지만 자격증 따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따서 나가보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일도 더 잘해. 왜 더 잘한 줄 아십니까? 6, 70년대 오래전부터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물건도 많이 확보돼 있고 단골들, 고객도 많이 확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막 시험에 합격하셔서 현장 중개업을 시작한다고 나가는데 뭐 아는 분이 우리 모텔 하나를 팔아주세요 이럽니다. 모텔 한 3, 40억 할걸요. 뭐 하기 나름이지만 모텔 하나 30억, 3, 40억짜리 사고 파는 거 안 쉽습니다. 또 모텔을 뭐 보증금 10억에 월세가 뭐 2,500만 원 이렇게 이제 임대가 있는데 그런 모텔 같은 거 한 건 거래하면 수수료도 큽니다. 근데 일반 초보자들 잘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어떤 손님한테 만나서 이 모텔을 어떻게 팔 건데? 그죠? 근데 이 부친유저들은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모텔에 관련되는 업종을 했거나 모텔을 해봤던 사람이거나 모텔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니까. 이 월세가 잘 나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여러분보다는 쉽다니까, 초보자들보다는. 그러니까 거래를 더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돈도 더 잘 벌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나가면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이 생기는 거라, 이제. 그죠? 자격증 이렇게 힘들게 땄는데 돈은 더 잘 벌고 더 잘하네. 그럼 자격증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막 이렇게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고. 지금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 되는가 하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라. 예를 들면 이 90년도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데모를 막 했다. 그럼 좋다. 20년 동안은 더 하도록 인정해 주겠다. 하고 시간을 딱 정했으면 이제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갈등이 끝났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이걸 안 정하고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도 갈등이 계속 가는 거라, 이게. 그죠?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중개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또 큽니다. 자격자와 비자격자 간의 갈등이 커. 근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상식이잖아요, 그게.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막 칼 들고 수술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전문자만이 그 약을 지어야 되잖아, 그죠? 어떤 약사는요,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섞으면 끝내줘요. 완전히 약을 다 얼마나 잘 짓는지, 그죠? 그러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업계는 자격증이 없는 자도 영업을 하는 거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데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럼 이 사람들도 좋다, 뭐 30년 동안 더 해주는데 뭐 크게 반대할 필요 있었겠나. 그러면 30년이 지났으면 끝났을 거 아니라, 있는 자가, 그죠? 지금도 이런 걸 안 정해놓으니까 아직도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고, 이제 그런 자를 부칙육조라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칙육조가 언젠가는 빵프로가 되겠죠. 언제 빵프로 될까요? 다 돌아가시면. 그럼 언제 다 돌아가시는데? 모르죠. 언제 다 돌아가실지. 언젠가는 빵프로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한 10%쯤까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진짜 폐업을 안 했지만 가보면 진짜 영업 안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것도 자격증 빌려주고 하는 거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양도대여라 그래요. 그런데 한 뭐 15% 된다, 10% 된다 치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년쯤 가면 이제 5%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5%가 남아있어도 법을 석 개정해버리면 저절로 빵프로가 돼버려요.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 하면 개공사란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만 있다. 이런 법을 딱 바꿔보면 이거는 저절로 석 없어져 버려. 그죠? 그러니까 약 한 5%좀 남았을 때도 빵프로를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그때도 빵프로 시켜버리면 그럼 5%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크게 할까요? 아, 이제 한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크게 반발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가서 일합니까? 이래 보면 실제로 일 안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5%좀 남았을 때는 저절로 빵프로가 만들어진다고. 법 한 조문만 딱 바꾸면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부칙육조인 개공사라 불러요. 부칙이 뭔가 하면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저 밑에 있는 게 부칙이에요. 이거는 뭐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부칙이에요. 그 부칙은 우리끼리 말하면 법도 아니에요, 법도. 이건 언제든지 싹 지울 준비를 지금 딱 해놓고 있다고. 법 제 몇 조에 공인중개사가 있는 게 아니고 부칙육조에가 있다고. 부칙육조에, 그죠?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부칙육조가 언젠가는 빵프로 되겠죠. 빵프로 되면 이제는 두 사람밖에 중개비 안 되죠. 자격증 있는 자들. 그러면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격증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격증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따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뭐 공포 조성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부칙육조가 빵프로 될 것이고 빵프로 되고 나면 자격증 따기 어려워져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잔소리 같이 됐지만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돼요. 이것도 빨리 여러분 오늘 하나 들어야 되는 거라. 그죠?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첫 시간이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원래 꼭 합격하도록 하세요.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잔소리 같이 하는데 부칙육조 조만간에 빵프로 됩니다. 길면은 10년이고 길면 10년이란 말은 지금 2015년에서 10년 더 가버리면 35년 동안 됩니다. 35년이면 거의 이제 안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5년 안에도 빵프로 됩니다. 빠르면. 그죠? 아니면 내년에도 빵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법으로만 한 줄만 개정 딱 해버리면 끝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 들어야 될 거. 아, 내일부터 안 빠져야지.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데다가 하나 더 가져갈 것. 부칙 6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부칙 6조 빵프로 되는 순간 자격증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이 법이 자격증 없는 자는 이 업을 못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접적으로 하나 배우셔야 돼. 자, 다시 옆으로 약간 좀 세버렸는데 사실 옆으로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으로 갖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개공사는 뭐라 그랬죠?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가 개공사예요. 그 등록한 자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2.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3.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뭐라 부른다?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있다. 여기까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째부터는 10분 쉬었다 갑시다.